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은 여생에 대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까 고민이 되지만 철학가도 아니고 무슨 이런 생각을 하나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세 시대지만 일수로 치면 36,500일밖에 안 돼요.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격려를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위해 어느 철학가의 인생 조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쉬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자는 열심히 읽는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20대에는 의지, 30대에는 기지, 40대에는 판단이 지배한다.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 잘 살기를 바라라. 신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반대로 내가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깊은 불행을 느낀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돈과 행복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야기 곳곳에 등장하는 일화는 꽤 마음에 울릴 정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세요. 당신은 어떤지 묻고 싶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다면 무엇 때문일까? 돈이 많아져서 아니면 유명해져서? 월급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에게 지나치도록 굽실거리는 것도 괜찮은가? 돈을 더 받는 대신 영혼을 저당 잡혀야 한다면 그 일을 하겠는가? 성공하기 위해 속임수나 사기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월급이 오른다면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여전히 가족과의 시간을 갖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못 가져서 결혼 생활이나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겠는가? 반면 그것이 임금 인상, 승진, 명예와 영광, 권력을 가져다 준다면 어떻겠는가? 이를 최우선으로 챙기느라 가족의 소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인간의 행복의 돈이나 일에서의 성공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미식 축구팀 코치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도 얼마 못 가 새로운 팀의 스카우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면 그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리그에서는 단 32명만이 코치가 될 수 있다. 단 한두 게임이라도 이기기 위해 코치로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한다. 실제 그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한다. 주말까지 일한다고 쳐도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하는 것이다. 곧 시합에서 만날 상대팀의 경기 영상을 보다가 사무실에서 잠이 든 그들은 나머지 영상을 마저 보기 위해 이른 새벽에 눈을 뜬다. 일주일에 100시간이나 일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지기 힘들다. 그런 인생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 적어도 32명의 코치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를 차지한 그들이다. 그들은 프로 미식 축구팀 코치가 되면 따라오는 돈과 명예를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기꺼이 포기한다. 과연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코치로서 대단한 성공과 만족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걸까?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후보자들은 항상 사랑하는 가족과 찍은 사진을 대중에게 보여주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도 가족을 많이 생각한다는 걸 암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 운동으로 하루 24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스미스의 결론은 부나 명예는 결코 인간의 행복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14살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이 재혼을 했다. 나는 그녀의 결혼에 크게 당황했다. 젊고 잘생긴 케네디와 결혼했던 그녀가 대체 왜 23살이나 많고 잘생기지도 않은 그리스의 선박왕이자 억만장자였던 오나시스와 결혼을 하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답은 간단했다. 오나시스가 돈이 아주 많아서라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듯 말했다. 제키 케네디도 잘 사는 집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갑부인 케네디 가문으로 시집간 그녀는 오나시스가 아니어도 이미 부자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돈이 많은 건 좋은 거야. 그런데 돈이 훨씬 더 많은 건 더 좋은 일이지. 생각해봐라. 열대 지방의 아름다운 섬에 가면 즐겁지 않겠니? 그런데 그 섬이 내 것이면 더 즐거울 거야. 1등석을 타면 좋지만 내 비행기가 있으면 더 좋지. 큰 다이아몬드 반지도 좋지만 더 큰 다이아몬드 반지는 더 좋은 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세상을 떠날 때 당시 그의 재산은 5억 달러였다. 그는 많은 섬과 전용기,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다. 제클린 케네디가 왜 오나시스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중요한 무언가를 알고 계셨다.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높은 수입을 원한다는 사실 말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마음속 무언가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그런데 마음속 또 다른 무언가는 많이 가지는 것이 결코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해준다. 이 두 가지 마음의 대립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대가를 치르고 부를 얻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의문에 시달리는 것이다. 특별히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힘든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참는 거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 친구는 고혈압을 얻었고 그의 아이들은 아빠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 친구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내게 조언을 구했다. 내 대답은 명료했다.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아내와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한 것이다. 친구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큰 거래를 맡았으니 기어코 그 계약을 따내서 보너스를 챙길 거라고. 그래서 내년에 일을 그만두고 느긋하게 살겠단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나면 친구는 새로운 거래와 새로운 보너스에 대해 다시 말한다. 느긋하게 사는 것은 항상 1년 뒤의 일이다. 그 친구를 보면 1년 내내 내일은 맥주 공짜라는 표지를 내걸고 있는 술집이 생각난다. 해마다 친구의 연봉은 높아진다. 그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더 좋은 차를 산다. 과연 그는 매년 더 행복해지고 있을까? 분명 그렇지 않다. 연봉이 더 높고 집이 더 크고 자동차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딱 1년만 더 그럼 충분할 거야. 항상 이렇게 말할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서 내 친구 같은 모습을 조금씩 본다.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돈 때문에 참고 일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젠가 읽었던 글이 생각난다.
각자 마음속에 사는 비열한 생쥐가 출세를 위한 극심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그 생쥐가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잡기라도 하면 우리는 더 큰 치즈 조각을 찾기 위해 끝도 없는 미로를 내달려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는 피하기 힘든 매력을 발산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핍됐을 때 과연 진정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든다.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과 세속적인 부와 명예. 이 둘을 스미스는 어떻게 조화시킬까? 이 두 가지야말로 인간을 이끄는 기본 욕구 아니던가.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의 해답을 듣기 전에 먼저 그가 부와 명예를 갈구하는 욕구와 야망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선 돈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실린 얘기를 다시 소개했다. 원저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풀어 쓴 이 얘기는 언제 읽어도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는 느낌이다. 그리스의 일부였던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는 로마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키네아스는 왕의 계획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키네아스는 피로스 왕이 종종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만큼 훌륭한 문장가이자 협상가였다. 그러나 왕에게 그 계획은 옳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훌륭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현명한 키네아스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폐하, 로마인들은 훌륭한 전사임은 물론 수많은 전쟁 강국을 정복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신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키네아스의 물음에 왕은 대답했다. 일단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이탈리아 반도를 통째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네아스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고 왕은 다시 대답했다. 그 다음엔 시실리를 정복할 것이다. 키네아스는 다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고 왕 또한 다시 대답했다. 리비아와 카르타고가 우리에게 무너질 것이다. 키네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라고 묻고 왕 역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 전역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키네아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자 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소중한 친구여, 우리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러자 키네아스가 왕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럼 지금 폐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나이까? 우리는 우리 삶을 만족시킬 도구들을 이미 모두 갖고 있다. 삶의 기본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마음속 비열한 생쥐를 짓눌러야 한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음미하고 즐기는 기나긴 여정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끈질긴 욕구, 즉 야심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집필되었다. 플루타르크는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도 300년 전 얘기를 책에 녹여냈다. 이처럼 돈과 권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은 실로 오래된 진리다. 너무 오래된 얘기를 꺼낸 것 같으니 이번에는 최근의 스토리를 소개하겠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여러 버전이 떠돌아다니는 얘기다. 스미스와 플루타르크 역시 이것을 좋아했을 게 틀림없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멕시코 해안가 작은 마을에 부두를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혼자서 부두에 배를 댄 어부를 만났다. 작은 배 안에는 커다란 황달랑어 몇 마리가 있었다. 미국인은 어부에게 좋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칭찬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다. 어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미국인은 멕시코 어부에게 그럼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물었다.
늦게까지 자다가 물고기 좀 잡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저녁마다 동네에 산책을 나갔다가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기타도 치고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죠. 어부의 말을 들은 미국인이 이렇게 말했다. 전 MBA를 나왔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시간을 들여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판 돈으로 큰 배를 사세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렇게 번 돈으로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선단을 갖게 되겠지요. 또한 잡은 물고기를 중간 상인에게 팔지 말고 가공업자에게 직접 팔면 통조림 공장까지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산, 가공, 판매를 모두 감독하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인은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곧 이 작은 마을을 떠나야 할 겁니다. 멕시코시티로 이사를 가고 어쩌면 로스앤젤레스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도시에서 번창하는 당신의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자 멕시코 어부가 물었다.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5년에서 20년쯤 걸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있죠?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때가 되면 회사를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주 부자가 될 겁니다. 수백만 달러는 좋게 벌겠죠. 수백만 달러라고요? 그럼 그 다음은요? 멕시코 어부의 물음에 미국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땐 은퇴해야겠죠. 조그만 어촌 마을로 옮겨가서 늦게까지 자다가 물고기도 좀 잡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밤에는 마을까지 산책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기타도 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2300년 전 얘기의 현대 버전인 셈이다. 나는 지금 새삼 두 가지 사실에 놀라고 있다. 왜 2300년 전의 메시지가 시대를 거듭하여 지금까지 계속 설파되고 있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애덤 스미스는 몇 번이고 강조했다. 물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지만 편리한 기기가 지닌 물질적 매력,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스미스는 스티브 잡스보다 200년 전 사람이지만 최신 디스플레이나 비디오 카메라가 탑재된 신상품 아이패드를 놓쳤을 때 느끼는 인간의 기이한 기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매주 일요일 신문에는 우리 집 TV보다 더 큰 TV를 광고하는 전 단지가 딸려온다. 집 근처 마트에 가면 그 거대한 TV가 매장맨 앞에 떡하니 비치되어 있는데 최상의 농산물과 특대형 올리브 오일, 머스터드, 케첩 코너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의 길이다. 광고지나 마트에서 본 TV와 자꾸 비교하다 보니 산지 5년밖에 안 된 우리 집 TV가 마치 20년 전 TV처럼 작고 답답해 보였다. 현대의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가장 멋지고 훌륭한 최신식 기기도 구매한 지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구닥다리가 돼버린다. 인간의 활동은 맹렬한 속도로 발전하여 불과 몇 달 전에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었던 새로운 것들이 이제는 골동품처럼 보인다. 나는 더 빠르고 더 얇은 최신형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가? 가끔은 달라진다. 내 아이폰은 첫 번째 휴대폰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과 무한한 기쁨을 안겨줬으니까. 이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진짜 놀랄 만한 사실은 최신식 휴대폰이 그전 휴대폰보다 월등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최신형을 원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더 새로운 휴대폰을 원한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어떤 기기를 일단 수중에 넣고 나면 곧 처음에 흥분이 사라지고 만다. 자동차나 기차로 이동 중에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전화가 잘 안 된다며 마구 짜증을 낸다.
왜 그런 일로 그렇게 짜증을 낼까? 어찌 보면 휴대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휴대폰이 작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로울 수 있는 것 아닐까?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어느덧 책을 소개한 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다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보다 살아온 인생도 짧고 지혜도 부족한데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1년 반 동안 책을 읽고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저의 인생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었던 제가 확신이 생겼고, 건강에 무지했던 제가 달리기와 헬스를 꾸준히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점 안에 기준을 세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의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책을 통해 작은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읽어주시고 그리고 매번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활짝 웃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을 읽고